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김태광 지음 문예 춘추사 출판사. 그동안에 선생님이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천편 읽어드렸었는데요. 반드시 가져야 할 10가지 성공 씨앗. 첫 번째, 꿈과 목표는 성공으로 이끄는 인생의 지도라고 했죠. 두 번째, 끈기는 나 자신을 이기는 힘. 세 번째,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에너지는 바로 열정. 네 번째, 더 큰 나를 만드는 힘은 노력. 인생을 바꾸는 힘은 뭐라고 했나요? 습관이라고 했죠. 한계를 뛰어넘어 목표를 달성하는 힘은 도전,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힘은 시간 관리.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신, 몰입, 매일 나를 변화시키는 힘, 긍정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을 움직이는 힘, 배려. 영국의 시드니 장군은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부상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마침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장군은 후방으로 옮겨졌어요. 후방으로 옮겨진 장군은 갈증이 심해 물을 찾았어요. 그러나 병사들이 갖고 있던 물통에는 겨우 몇 방울만 남아 있었죠. 병사들은 자신의 물통에 남아있는 몇 방울의 물을 모아 시드니 장군에게 가져갔습니다. 목이 말랐던 장군이 물컵을 받아드는 순간이었어요. 맞은편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물컵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병사의 간절한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죠. 장군은 부관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을 저 병사에게 주게. 나는 더 참을 수 있으니 괜찮네. 부관은 장군에게 사양하지 말고 드시라고 거듭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 물은 장군님을 위해 모은 것입니다. 어서 드시지요. 그러나 끝까지 장군은 물컵을 부관에게 건넬 뿐이었어요. 어서 주게. 저 병사가 마시는 것을 보고 싶네. 장군은 갈증에 시달리는 병사에게 물을 마시도록 권했어요.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마셨죠.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었어요.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부상병들은 눈시울을 붉혔죠. 배려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들로 붐벼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별 어려움 없이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성공하고자 한다면 배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절대 혼자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암초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가다가는 언제 암초에 부딪혀 좌초할지 몰라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배려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배려를 통해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죠. 성공을 이끌어주는 기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래 일화에 나오는 페리라는 청년처럼 말이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 오후 금세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가까운 상점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했죠. 그 중에 할머니도 끼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비를 피하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종업원들은 비에 젖은 노인의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죠. 할머니의 옷차림이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의 옷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을 적셨어요. 점원들은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노인이 못마땅하다는 듯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죠. 심지어 할머니를 흘겨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여기서 잠깐 비를 피하고 있으면 곧 운전기사가 올 거예요. 할머니는 괜스레 점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면 미안한 마음이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잠시 후 청년이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의자를 하나 가져다 드릴 테니 그냥 앉아서 쉬시면 됩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잠시 후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죠. 할머니는 친절한 청년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명함 한 장을 받아 상점을 나왔어요. 몇 달 후 피츠버그의 가구점 사장 제임스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돼요. 모르는 고객으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스코틀랜드 별장의 모든 가구를 그 가구점의 상품으로 바꾸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 일을 페리라는 점원에게 맡겨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일도 그 점원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죠. 사장은 생각지도 않은 대량 주문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상점의 2년치 매출에 달하는 거액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만약에 장난 편지라면 어쩌지? 왠지 모르게 불안한 생각이 든 사장은 당장 편지를 보낸 고객에게 연락을 했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미국의 대부호 철광왕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몇 달 전 상점 앞에서 비를 피했던 노인이었죠. 배려의 힘은 강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기회가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화 속에 나오는 페리는 배려하는 자세로 인해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제임스는 페리를 자신의 파트너로 임명한 후 그에게 카네기가의 스코틀랜드 별장 납품권을 맡겼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페리는 훗날 카네기 철강회사와 합작해 철강업에서 카네기의 뒤를 잇게 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중요하죠. 하지만 성공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려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와 행운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성공 씨앗 10가지 중에 9번째,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신. 모차르트, 뉴턴,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에디슨, 워렌 버핏, 빌 게이츠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쌓고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몰입입니다. 그들은 몰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었죠. 또 그들은 때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한 가지 의문에 몰입하고 또 몰입해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칙센트미아이는 평생의 연구 성과물로서 인간이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가를 밝혀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라고 느끼는 벅찬 순간이라는 거죠. 그는 그러한 상태를 플로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플로우는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으로 완벽한 심리적 몰입 상태를 말합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과 몰입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뇌를 서로 비교해 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어요. 사고, 기억, 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기관인 전두엽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즉,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정신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의 속도가 100배, 1000배까지도 높아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1908년 도쿄대학 이케다 키쿠나의 교수는 인공 조미료 아지노모토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일본의 10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이케다 교수가 인공 조미료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인공 조미료 개발에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이케다 교수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 국물 맛 기가 막히는군. 무슨 국물이요? 이거요? 다시마 국물이에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대답을 들은 순간 이케다 교수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죠. 왜 다시마에서 이런 기가 막히는 맛이 나는 걸까? 그는 다시마가 맛을 내는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에 돌입했어요. 먼저 다량의 다시마로 국물을 우려냈죠. 그리고 이것을 가열해 물을 완전히 증발시키자 하얀 침전물이 남았어요. 이것을 다시 정제해서 요소들을 하나씩 분리했죠. 그러자 마침내 쌀 모양의 흰 결정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루탐산 나트륨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우아미, 즉 감칠맛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것을 화학적으로는 양상하는 방법을 고안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케다 교수가 최초 인공 조미료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그 일에 전부를 걸 정도로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의 구루로 불리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 즉 이웃 라이어들의 성공 비결을 한 가지로 압축했어요. 바로 1만 시간의 경험이죠. 1만 시간은 어떤 분야에서 숙달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씩 10년을 보내야 확보되는 시간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에 따르면 작곡가나 스포츠 선수, 소설가, 피아니스트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지독한 몰입의 대가들이라는 말입니다. 영국 최고의 배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주디 덴치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어요. 지난 51년간 출연하는 연극마다 모두 무대에서 넘어졌어요. 쉽게 한 연극은 한 편도 정말이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배우는 느낌입니다. 내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서도 말이죠. 주디 덴치는 영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무대 예술상인 로레스 올리비에상을 6번, 토니상과 골든 글러브상을 각각 2번, 아카데미상 1번, 또 베타 상을 영국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네요. 9번 수상한 전설적인 배우죠. 그녀는 또 영국 왕실로부터 남자의 기사에 해당하는 대임 자기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녀가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는 일에 치열하게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말콤 글래드웰은 다음과 같은 말로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빌 게이츠와 비틀즈, 체스게임 챔피언들은 하나같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창의와 창조는 일정한 시간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을 숙달해야 한다.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려면 먼저 바이올린을 잘 다뤄야 하고 그냥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전문적인 수준에서 숙달되어야 한다. 지식의 기초가 있어야 창의와 창조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훈련 단위이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몰입이 제대로 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내면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대한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선 몰입해야 합니다. 몰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자신이 원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요. 물론 몰입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몰입해 보세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과 몰입해서 하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미아의 칙센트 미아이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몰입 경험은 배움으로 이끄는 힘이다. 새로운 수준의 과제와 실력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몰입 경험이다. 반드시 가져야 할 10가지 성공 씨앗 중에 마지막 10번째네요. 긍정의 질문. 매일 나를 변화시키는 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커 드러커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질문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어요. 당시 13살이던 드러커에게 담임선생님이 물었죠.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드러커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다시 말했어요. 비록 지금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도 좋다. 하지만 네가 50살이 되어서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란다. 드러커는 그때의 대화를 평생 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말했죠. 세상에는 긍정의 질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성공하는 인생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변화 심리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앤서니 라빈스를 꼽을 수 있죠.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기계발의 대가입니다. 그는 대통령과 왕족, 인류 스포츠 스타와 기업체 회장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며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앤서니 라빈스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빌딩 청소부에 불과했어요. 그는 가난한 탓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멋있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최신식 빌딩에서 그는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해야 했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10여 평의 독신자 아파트에 살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뚱보에다 가난하고 못 배운 그는 자신에게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했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가장 두렵게 느껴진 그는 퇴근 후 방에만 틀어박혀 슬픔은 음악을 들으며 절망하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매일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일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모든 일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실패하는 인생은 종지부를 찍었죠. 앤서니 라빈스는 자신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던졌던 대부분의 질문이 좌절과 실패를 부르는 부정을 띤 질문이었던 거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사람들은 왜 나를 멀리하는 걸까? 왜 하필 나란 말이야? 이런 질문은 어김없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뚱뚱하고 못생겼기 때문이야 라는 부정적인 답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질문의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통한 꿈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기로 결단했죠.
그는 매일 성공의식을 치르기로 마음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인생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긍정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앤서니 라빈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법을 활용했어요. 행복으로 이끄는 아침 질문법. 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내 인생에서 나를 들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들뜨게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나를 들뜨게 하는가? 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가? 내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감사하다고 느끼게 하는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하는가? 지금 당장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결단을 내렸는가? 그것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게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가? 하루를 되돌아보는 저녁 질문법. 나는 오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면에서 주는 사람이 되었나?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인가? 또는 내가 오늘 이룬 것을 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아침 질문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질문법으로 하루를 되돌아보길 바래요.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쌓이면 어느새 과거와 다른 오늘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1991년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인 아오모리현에 가을 태풍이 불어 닥쳤어요. 태풍의 피해로 잘 자라고 있던 사과의 90% 이상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농민들은 땅에 떨어진 사과를 보며 망연자실했어요. 그들은 하늘을 보며 원망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재앙이 닥칠 수 있어? 망가진 사과를 누가 사겠어? 올해 사과 농사는 망했어. 그때 마을 이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에 떨어진 사과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그는 땅에 떨어져 있는 사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멀쩡한 사과에 집중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가을이 되면 입시철입니다. 이장은 아직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사과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사과는 보통 사과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긍정의 질문 덕분에 농민들은 예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사고의 초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신은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 절망 속에서도 된다는 생각으로 긍정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암흑과 같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을 보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편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기적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시련을 극복하고 원대한 꿈 갖기. 된다, 된다, 나는 된다. 최초는 짧고 최고는 길다. 지는 것도 인생이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쉬지 않고 구르는 돌이 되어라.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로 이루어진다. 꿈은 실천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하죠. 누구나 꿈꾸지만 누구나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10대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들. 여러분의 10년 후 미래를 그려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